자, 이현주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권영철 CBS 대기자님은 조금 늦는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상병 수사 그 외압 의혹 관련해 가지고요.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갔습니다. 이 출국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지금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무부도 끼어 있고요.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출국 허락을 받았다. 이종섭 장관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공수처는 또 허락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법무부는 이 신청으로 인해서 출국 금지 해제는 종종 있는 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통령실과 공수처의 갈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드리면요. 공방의 시작은 대통령실에서 18일 날 입장문을 내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 대사의 출국에 관해서요. 법무부에서만 출국 금지 해제 결정을 받는 것이 아니다.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로 이분이 부임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사가 공수처에서 스스로 가서 조사받은 점과 언제든지 귀국해서 소환을 받아서 귀국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제는 또 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환을 안 한 상태였다. 그래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서 조사를 대기하는 것은 부적자다, 하라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아마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조차도 대사를 소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박성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대통령실의 표현 자체로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은 결정의 주체는 출국 금지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주체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존중해야죠. 네. 사실 법원에서 하는 보석이나 구속 적부심 같은 경우에도 검사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럼 검사들이 대개는 자기네들이 구속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구속했죠. 자기네들이 출금했죠. 그러면은 출금을 허락한다. 출국 금지 해제를 허락한다라거나 보석을 허가한다라고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표현 자체로. 근데 뭐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의견을 아예 안 내거나 아니면 적의 처리 바람이라고 하지 표현 자체로 출국 금지 해제를 허락합니다. 출국을 허락합니다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건 그리고 지금 법무부도 사실 그 전에 공방이 있을 때 출국 금지 이의가 들어와서 수사기관이 반대를 이렇게 반대합니다. 출국 금지 유지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국 금지 해제를 해준 사건이 최근 5년간 6건이 있었다라는 말은 이 건이 이례적인 건이 아니다. 이 건도 공수처의 반대 의견 제시가 있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첫 번째 관행, 출금을 한 수사기관이 본인 스스로가 허락한다라고 하는 예는 없다. 사정 변경이 수사가 거의 완성된 단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사를 해본 결과 경미하다든지 하면은 안 내거나 적의 처리 바람이라고 씁니다. 표현 자체를. 그래서 이 평소의 관행,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법무부의 해명으로 봐서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저는 99.9% 확신합니다. 네,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네. 그렇죠. 놀랍지 않죠. 자, 여기에 이제 그 조국혁신당의 영입 인재인 차근규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이분이 출입국 관리 업무를 하셨던 분이네요. 법무부에서.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무부가 당시 이종섭 장관의 출국 금지 이의 신청을 인용한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이게 법무부가 또 반발을 했어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한 6건 정도의 이의 신청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 법무부가 하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은 법무부의 이제 출입국 관리 업무를 했던 우리 차규근 전 법무부 본부장이네요. 이분 이야기가 맞는 건가요? 차규근 본부장은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본부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이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자료를 보고 얘기한 법무부가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저는 일응 생각합니다. 네. 예. 사실 이제 차규근 본부장은
그 실무를 완전히 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위에 관리직이다 보면. 네네네. 예, 그래서 직접 그 자료를 검색하고 뭐 정리를 한 법무부가 뭐 정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입장에서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뭐 자료를 찾아보고 좀 더 정확성을 기하고 발언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책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차기훈 본부장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 아니고 본인의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을 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대통령실에서 또 입장문 내용을 보면요. 공수처가 이제 고발 후에 6개월간 소환을 한 적이 없다. 즉 수사를 한 적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대사가 자진해서 수사를 받으러 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충분히 나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호주 대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주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게 왜 공수처는 그러면은 6개월 동안 제대로 소환해서 수사가 없어진 건가요? 이거 공수처 조직의 문제인가요? 사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언제 개시하는지는 임의적인 거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 검찰이 캐비넷에 묵혀뒀고 가장 유효적절한 시기에 그걸 꺼내지 않습니까? 네네. 뭐 심지어 정치인 낙마용 내지는 정치인에게 뭔가 그 요구를 할 때 수사기관이 언제까지 접수된 때로부터 언제까지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법규는 없습니다. 그냥 내부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면 접수된 때로부터 입건한 지 6개월이 지나면 장기 미제로 취급한다는 건 있지 이걸 가지고 공수처를 비난할 건 아니죠. 게다가 뭐 언제라도 수사가 개시돼서 본격화될 수 있는데 그걸 예정했으면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뭐 임명하면 안 되는 것이지 공수처가 6개월 동안 뭐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압박을 받아서 수사를 못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의 수사는 이런 밑에부터 그 다져 나갑니다. 왜냐면은 높으신 분은 몇 번이나 불러서 추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급자부터 불러서 차근차근 닦아 놓은 다음에 위에 책임자는 한 번만 부르면 수사가 완성될 수 있게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외압에 의해서 수사를 못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밑에부터 네. 차근차근 피라미드식으로 다져가느라고 수사가 이렇게 지연된 건 아니죠. 내부에서는 하고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걸 대통령실이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럼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관행들이라든가 수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겠네요. 항상 자기 쪽에서 네.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건 뭐 아까 전에 그 공수처가 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안 냈다처럼 자기식으로 항상 자기식으로 말을 하는 거니까요. 가령 예를 들면 근데 이런 검사들의 행태라는 것이 새롭지가 않다는 거죠. 가령 이제 임은정 검사가 집중관리 검사로 그 대상에 올라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국가배상 청구를 했을 때 법무부의 말은 그 집중관리 검사로 선정을 해서 취급된 작성한 문서를 달라고 하니까 이거 못 준다. 이거는 뭐 이게 공개되면 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못 준다였어요. 그런데 그 법원의 증거 채택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 대법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대법원까지 판판이 깨지고 나니까 이제 뭐라고 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제서야 없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스스로가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신의 인격 그리고 가치에 스스로 손상을 입힌 것 같은 자괴감에 이제 뭐 임기응변으로 그때는 툭 거짓말을 했더라도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없더라고요. 야, 참 특징이네요, 그분들의. 근데 그게 나만 그 안에서 그러면은 자괴감을 느끼는데 그 조직업 구성원 전체 행동 방식은 그 조직의 룰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빠져나간 사람이 현명하고 훌륭한 거고 그렇지 못한 검사는 바보인 거고 이렇게 취급되는 문화가 있어요. 야, 독특한 문화네요. 그게. 그리고 그 임은정 검사 사건에서 법무부가 그걸 더더구나 안 주려고 했던 이유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네.
문학계 인사들 블랙리스트, 법관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게 검찰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작 검사들이 이런 블랙리스트를 두고 있었다. 안 주려고 끝까지 버텼던 거예요. 그래서 못 준다. 그건 공개되면 위험성이 너무 크다. 이래서 대법원에서도 그 줘라. 뭐 공개되는 게 뭔 공개되는 거냐. 이 소송 절차 내에서 그 당사자한테 제공되는 건데 너네가 갖고 있는 문서고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제출 의무가 있다라고 했더니 얼굴을 싹 바꾸고 없습니다. 있는 줄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게 그 검사들이 참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공수처에 처장이 없어요. 예. 처장이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수사 인력도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예. 자, 그럼 대통령도 이 공수 상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공수처에서 이종섭 장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좀 방해해 놓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뭐 그런 비판도 있거든요. 꼭 이 수사를 의도했다기보다 조직에 수장이 없다는 것은 그 조직이 다른 조직하고 트러블을 생겼을 때 조정을 해주거나 맞서거나 그런 그 리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부장검사, 뭐 평검사가 그 대통령실하고 맞서기는 턱도 없거든요. 뭐 사실 뭐 처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이 워낙 적은데 처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될 거지만, 근데 이걸 피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 10월부터 추천위원회가 열리고 물망에 오르고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사실 3, 4주 전에 오동훈 변호사라고 판사 출신 네 변호사와 이명순 변호사라는 검찰 출신 두 사람이 물망에 올랐는데 절차를 안 밟고 있죠. 이거는 이명순 검사, 정 검사를 임명하고 싶으나 또 검찰공화국이다. 선거를 앞두고 이런 잡음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뭐 국정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이건 상관없는 거죠. 염두에 전혀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공격받지 않고 내가 편안한 거,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라는 조직에 대해서 필요 없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새끼의 손준성을 유죄를 받게 한 조직인데 맘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없애고 싶을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종섭 장관 관련해서요, 이 대통령실 입장 발표를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도 좀 갈등이 빚어지는 양상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종섭 장관이 귀국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뭐 이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상관으로 근무할 때 이런 마찰이라든가 이런 갈등도 있었나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은 자기에게 반기를 든 자를 용서하지 않죠.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용서 안 하나요? 그랬으면 그 윤석열 사단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내려오는 얘기는 그 사실 검찰에서 유능한 검사는 합리적으로 정의롭게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검사가 아니라 위의 지시대로 그 맞춰주는 위 간부가 요구하는 결론을 내주는 검사잖아요. 근데 여기 이거 안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들은 얘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욕을 다 듣는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를 수용할 일이 없겠네요. 그래서 뭐 그런 정말 안 되는 사건인데 자기가 검사로서 너무 수치스럽다, 이건 공소유지가 절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권위와 힘을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차라리 그 앞에서 울어라. 참 울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네, 울어라. 아니 뭘 어떻게 설득을 해. 말이 길어지면 안 들을 뿐이지. 그래서 차라리 형님 하면서 울어라.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형님 하면서 우시랍니다. 네. 자, 우리가 말씀 나누는 중간에 이 권영철 CBS 대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자마자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이종섭 장관 관련해 가지고요, 조국 신당에서 바로 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국 당에서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한 임명과 출국 금지 해제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또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민주당에서도 지난 15일 날 고발을 했죠. 네네. 이미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게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밝힌 바가 있고요. 그래서 좀
이게 선거를 앞두고 이제 뭐 정치권의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거는 예사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거 이후를 봐야,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좀 판가름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종섭 장관에 대한 그 전 장관에 대한 도피가 대통령이 주도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게 뭐 탄핵 사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인사권의 문제인데, 인사권의 문제 이전에 이런 범죄 혐의자를 왜 대사로 임명을 하고 또 내보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단건만 가지고는 뭐 탄핵 사유가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이고, 요거는 좀 뭐 탄핵을 이야기하기가 좀 이르지 않나라고 봐지고요.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도 뭐 그 이전에도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 좀 들어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 앞두고 누구든지 좀 선명성 경쟁을 하니까 이런 주장들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거는 뭐 추이를 좀 더 봐야, 무조건 뭐 그 국민들이 선택한 대통령을 탄핵한다라고 무조건 몰고 가는 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 네. 이게 근데 저희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인사권의 문제 외에 출국 관련되는 법률 위반, 그 다음에 또는 이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이야기한 게 아닌가요? 네, 역시 그 의심해 볼 만은 하지만 구체적인 사정이 수사 또는 조사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했느냐라는 네. 건 섣불리 말하기가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견 뭐 사실 탄핵 사유라는 것이 나중에 이종섭 씨의 그 수사 외압에 관한 직권남용죄가 실제로 기소되느냐도 달려 있을 테고, 그리고 출금 해제와 관련해서는 출국 금지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뭔가 접촉과 요구가 있었느냐, 이 직권남용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근데 이건 누가 수사할 수 있느냐? 뭐 공수처, 지금 힘 빠진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할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까? 그건 난망이라고 봅니다. 결국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뭐 특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 출국 금지 사건 관련해서는 이것만으로 탄핵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이게 이종섭 장관의 그 외압 관련해 가지고 그 요인을 작용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이 그렇죠. 밝혀지면 그때는 이게 국기문란이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조금 더 구체화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관계가 나오는 거니까. 사실은 이종섭 전 장관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빨리 무리하게 출국시켰냐라고 하면은 수사 도중에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찍힌 일반 전화로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그러면은 그게 윤 대통령이 직접 통화한 게 맞다면 이제 가정이 되는 겁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좀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건 전체를 봐야 되겠네요. 출국 금지 하나만 떼서 볼 게 아니고. 그렇죠. 이종섭 씨의 이종섭 대사의 직권남용죄 혐의가 나중에 규명되느냐, 그러면은 그 수사 외압을 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는 또 윗선이 어디냐, 이런 것들과 하나의 그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섭 장관보다 뭐 이 법률적으로 높은 사람은 두 명밖에 없죠. 한덕수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인데, 한덕수 총리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전화했다면은 이제 대통령이거나 안보실장일 가능성도 있죠. 국방장관에 대해서는 안보실장이 관여하긴 하니까. 네. 이제 그런 점들까지 감안해서 이 사안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만, 공수처의 수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은 검찰 수사와 비교를 해요. 네. 근데 검찰 수사와 공수처 수사는 결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조직도 적고 그렇습니까? 인력도 적고, 네. 수사는 방식도 수사 경험도 다릅니다. 다르게 봐야 됩니다. 사실은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들 예상을 했어요. 공수처는 1년에 제대로 된 사건 수사 한두 건만 하면 된다. 검찰이나 경찰은 사건이 매일 수천 수백 건씩 막 쌓여 있지만은 공수처는 그렇게 고위공직자가 무슨 범죄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따져보면 이런 것 같아요. 공수처를 작게 만든 것이 문제였던가, 아니면 공수처 수사권이 많은 지금 이 한국 사회와 윤석열 정부가 문제인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공수처라는 건 이제 이미 기존에 공수처를 만든 거는 사실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지만은 다들 이해하기를 법조비리수사처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검사나 판사에 대한 수사가 검찰 손에 맡겨놨더니 같은 사법연수원 출신들이 수사하면서 너무 봐주기 한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견제 세력으로서 공수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설계는 50명 정도로 꽤 크게 잡았는데 이걸 이제 나중에 절반으로 25명 규모로 줄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줄여서 하다 보니까 또 막상 사건은 너무 많이 몰리고 고소 고발이 막 많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 수사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두 분 보시기에는 지금의 공수처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확대를 해야 됩니까? 뭐 어떤 방향으로 이걸 전개를 해야 되나요? 글쎄요, 이건 사실 검찰 개혁으로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되고 검찰의 수사권 자체를 마약, 뭐 증권해서 각각의 그 전문화된 조직에 나눠준다고 하면 공수처의 기능이 뭐 반드시 필요할까라는 의문은 들지만 사실 그게 완성되는 기간까지도 가도기가 있을 테고요. 첫째는 그리고 검찰 개혁이라는 건 제도적 보완과 제도의 구비와 인적 청산이 있는데 인적 청산을 위해서는 역시 가도기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아주 조심스럽게 제시해 그러니까 공수처의 기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소불위의 검찰권에 대한 견제 기능이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기소 독점권이 일단은 이제 뭐 나누는 거죠. 검사, 판사, 고위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이유가 검찰이 뭐 자기적으로 수사를 하고 자기적으로 기소를 결정하고 하다 보니까 못 믿겠다. 견제기구로서의 공수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공수처의 기능은 사실 너무 크면은 대한민국이 무슨 고위공직자들이 다 무슨 범죄 집단도 아닌데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겠느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특별검사라는 게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한 번씩 나오는 거잖아요. 공수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두 번 제대로 된 수사하면 된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지난번 지금 이제 1심에서 유죄를 받아낸 고발사주 사건 같은 검찰 내부의 비리잖아요. 이런 걸 검찰에 맡기면 수사 제대로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공수처가 작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정섭 검사 사건 이런 것도 사실 내부에 맡겨놓으면은 이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 국민들이 좀 이런 불신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공수처에 맡기면 그래도 좀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이번 사태에 사실 앞서 말씀을 나눴겠습니다만은 핵심은 그런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수처 보고 이종섭 호주 대사를 소환하라 마라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인이니까 언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대통령실은 공수처법에 그런 걸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의견 제시도 못하게 법에 정해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간섭이고 관여고 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공수처는 어차피 이게 오래전에 논의돼서 만들어진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만들어지자마자 다시 뭐 폐지를 얘기하는 건 이런 것 같고 나름의 건강한 기능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 처음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이 뭐냐면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잖아요. 네. 야권이 2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는 얘기는 추천위원회가 사실 전원 합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특정 진영에 관련되지 않은 네. 정말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서로가 여야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해라. 이게 원래 입법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네. 야당이 한사코 계속 딴지를 걸고 반대하니까 민주당이 무리하게 6명이 된 것을 5명으로 바꿔서 했잖아요. 이번에도 왜 낙마했으니까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 김모 그 판사 출신 결국은 배제되고 다른 후보자가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5명인데도 불구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반대해서 결국은 성사되지 못한 거잖아요. 이런 기능을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대통령실까지 사실 권력 집단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검찰은 권력기관의 지휘를 받는 입장이지만 공수처는 독립해서 만든 이유가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살려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국민적 합의였던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공수처의 고소고발건이 많은 거는 생각해 보면은 검찰 정부라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실제로 우리 이제 대 기자님 말씀은 검찰이라든가 법원에 대한 수사라든가 그분들이 제대로 안 할 거니까 그런 걸 하라고 했는데 이 법원이나 검찰뿐만 아니라 정부 일이 많이 오잖아요. 고소고발건이 많이 온다는 것은 이 정부가 이제 검찰 정부니까 정부 일이 많이 오지 않나.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유추하게 됐어요.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사실은 정치권이 고소 고발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과거 같으면은 대화와 타협으로 막판 대타협 뭐 이런 게 막 언론 보도에 종종 보이는데 요즘에는 그런 보도를 참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원내대표끼리 합의했다가도 당대표가 그냥 반대해서 그냥 무산시키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법조인들이 제가 볼 때는 국회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잖아요. 이번에도 많이 출마를 했고 그러면서 오히려 대화와 타협보다는 소송 남발을 주도하고 있지 않냐 그런 비판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공수처한테 너무 많은 걸 몰아주면은 공수처는 검찰이나 경찰처럼 수사할 능력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런 규모를 키울 수도 없는 조직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이종섭 대사는 국정 지리를 보니까 이분 수사기관에 나가면 그 위에 뭐 일반 번호로 찍혀 있다는 그래서 지시를 내린 것 같은 정황이 있는 그분은 필히 도피시키고 싶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일생을 직업 군인이었으니까 법률을 잘 모르시고 이미 그 국정지리 때 한 70~80%를 자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든 것은 군사법원법을 개정을 한 것은 박주민 의원입니다. 그래서 그 이해솔 중사라고 군 조직 내에서 군 내부에서 이제 성폭력 피해를 겪었는데 2차 가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었죠. 그래서 상부의 지시 이런 엄격한 상명하복 하에서는 수사기관 군 내부 수사기관은 공정하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중대한 사건은 발견하는 즉시 인지하는 즉시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그 발의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이 설명을 하면서 이종섭 그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군 내부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 법률이 바뀐 걸 몰랐는 거네, 그분은.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 몇 번이나 설명해요. 여기서 인지라는 것은 수사 단서를 수사기관이 인식하고 입건을 하는 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의미하는 인식의 의미다. 그리고 그게 국회의사록에 남아있고 자기가 그 발의를 할 때 많은 군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군 내부는 특수성이 있다. 민간 조직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법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당시에 국방부 차관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역시 그 말을 되풀이하시는 거예요. 군 조직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했으니 수사기관에 나갔을 때 결국 이종섭 장관에게 하는 질문은 그럼 너는 독자적으로 지시를 했느냐 그 윗선 더 있느냐 라는 것만 추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시를 한 사람이라면 이종섭 장관에게 그날 전화를 한 사람이면 도피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야, 화성 개발한다는데 화성으로 보낼 수도 있었겠네요. 네, 사실은 그게 좀 제가 외교가 쪽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종섭 전 장관을 처음부터 호주 대사로 보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다른 나라 알아봤는데 기억이 안 맞다. 왜냐하면 국장급이 가는 자리거나. 대충 짐작이 합니다. 직항 노선이 없는 곳. 서로 보내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추단 아니라 실제 제가 외교부 쪽 정통한 소식통한테 들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찾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정년이 다 돼간 사람 있네 이래가지고 이쪽 호주로 택했는데 호주도 이렇처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급 실장들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네. 1급 차관도 간 적이 없고 장관은 더더구나 간 적이 없는 자리고 교수 출신이 한번 간 기회는 적은 있는데 여기를 보낸 것도 사실 기억이 안 맞는 일이고 그것도 과정도 사실 무리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상하게 보냈는데 그걸 계속 버팅기고 있는 이게 사실 문제인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짧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 국가 통계 조작 관련해서요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게 이제 집값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윤석열 정부에서 전 정부에 대해서 수사한 그 여러 가지 서해 공무원 뭐 피살 사건이나 동해 뭐 간첩 뭐
소환 사건 등등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이 제가 볼 때는 재판이 윤석열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 재판이 마무리 안 될 겁니다. 이미 검찰 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수사에서 기소하면은 거의 뭐 목적 달성한 것처럼 비슷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 그 이후에 무죄가 나도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47개 혐의 다 무죄 났죠. 아무도 책임지는 말 안 하잖아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의 사실상의 수사 의뢰를 받아서 한 거다라고 빠져나가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난 데 대해서도 아무도 책임을 안 졌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사실 이거는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별로 달라지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게 보는 사람 눈이 몇 개나 됩니까? 통계를 조작해서 한다는 게 사전에 아마 의견 보고를 받고 조율하고 하는 거는 어느 정부나 할 수 있는 하는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깊은 수사 내용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우리가 뭔가 확인된 건 없지만은 이거는 좀 기소한 다음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거는 사법부의 판단 과정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야 사실은 정말 통계 위반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가 여론을 위해서 몰고 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최종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현재까지는 전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수사다라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 네네네. 네. 이거 제가 한국 부동산원이 무슨 조직인가 저도 사실 잘 몰라서 찾아보니까 한국감정원이 전신이던데요. 네. 한국부동산원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고 거기에 보면은 이 그 중공무원 같이 취급을 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적용되고 뭐 이런 일정한 정도에서 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보도 내용을 따르면은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부에 사전 보고했고 이것이 외부에 제공하는 것이 통계법 위반이다. 이게 외부일까요? 사실 이제 검사가 일을 해서 그 수사 중도의 성과를 뭐 부장에게 보고했다. 네. 검사장에게 보고했다. 이거 누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외부일까라는 것에 기사 자체로도 심대한 의문이 듭니다. 네. 부장과 검사장은 동일 채용책에 따라서 수사 지휘 라인이니까 그건 내부 보고가 되는 것이고 일단 기관 밖은 맞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외청이더라도 상급 기관인 그 부서에 보고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가 좀 무리하게 시작됐고 결과도 이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봐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오늘 서초의 봄 코너인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님, 권영철 대기자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